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보시죠. 아까 전에 예고했던 대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보는데 신간회를 중심으로 이 구조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좌우 합작입니다. 뭐라고요? 좌우 합작.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민족연합전선이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말입니다. 민족유일당, 좌우합작, 민족연합전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다 같은 말입니다. 민족.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했나요? 궁뎅이와 방댕이의 차이? 그 궁뎅이와 방댕이가 다르대요. 엉덩이, 그러니까 엉덩이, 뭐라고 하더라? 엉덩이와 하여튼 다르대요. 부분이 다르대요. 여기 엉덩이 뭐 방댕이 뭐 합쳐서 궁댕이 뭐 이런 다 다르대요. 에이 진짜. 민족 연합전선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이게 사회주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민족의 이념 대립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운동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씩 좀 보죠. 자, 우익이 있어요. 우익. 이 우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익 민족주의 계열. 근데 이제 1920년대가 되면 몇 년대가 되면 1920년대예요.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이 민족 분열 통치 이런 걸 하죠. 문화 통치를 하잖아요. 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실제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로 변질되는, 아니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에게 회유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유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회유를 되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보는데 이 민족 분열 통치에 의해서 실제로 민족이 분열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제 회유되지 않는 사람들, 일본에 회유되지 않고 계속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민족주의 세력, 이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용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본과 뭐 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불러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상제, 그다음에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상제, 안재홍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사람들이 그럼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독립론이라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독립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 독립론 이렇게도 불려요. 이제 사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주장이 절대 독립론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되는데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야. 일본과 이제 타협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들이 생겨요. 이걸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이름 자체를 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광수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 뭐지? 뭐 몰랐는데 이광수는 그다음에 최린 이런 사람들이 타협적 민족주의. 이 사람들은 이제 자치론을 주장을 해요. 뭐를 주장해요? 자치론이라는 게 뭐냐면 독립을 유보하고 일단 우리가 자치를 먼저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일본의 지배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독립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무슨 체제? 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무슨 체제? 자본주의 운영 체제의 원리를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 독립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 중에 이광수의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하는 지식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늘상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지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떨어져서 지금 독립을 해버리면 이 거대한 세계의 어떤 이 자본주의의 조류에 버티질 못한다는 이 조류에.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로 우리가 독립을 해버리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독립을 좀 유보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이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좀 실력을 키워서 그리고 이제 실력을 키우려면 자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통치를 좀 해서 좀 힘을 기른 후에 그 다음에 독립을 하자. 뭐 이런 논리. 그러니까 처음에 자치론이 나왔을 때는 친일적 경향이 아니에요. 이게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제안된 거예요. 처음에는 독립운동의 뭐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독립하자 이거였거든요. 결국 이 이광수의 이 이론을 보여주는 책들이 있는데 동아일보 사설로 연재 사설로 게재됐던 민족적 경륜이라는 사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광수의 이 주장이 자세히 나오죠. 민족적 경륜. 이게 24년에 동아일보에 게재됐던 사설입니다. 이건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밑에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민족 개조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민족 개조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25년에 출간이 돼요. 쓴 거는 24년인데 책으로 출간된 건 25년이에요. 연도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대 중반이라고 해도 돼요. 몇 년대 중반? 2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하자고요. 이 민족적 경륜하고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일단 민족적 경륜은 시험 문제에서 사료로 나올 때 이 민족적 경륜이 어떤 부분이 발췌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의 정치적 결사를 만들어서 자치권을 획득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좀 써보고 다시 문장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야. 그럼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면 독립운동은 안 되네. 일본이 독립운동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결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치권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이광수는 뭘로 홍보했냐면 참정권 운동이라고 홍보했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걸 참정권 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질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몸속에 체득이 되면 그때 독립을 해도 늦지 않는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민중들한테는 별로 안 먹혀요. 근데 이제 지식인들한테 먹히거든요. 일부 지식인들한테. 물론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 지식인들한테 먹혔는데 이게 일부 지식인한테 먹힌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논리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논리 구조보다는 뭘 얘기하는지를 듣죠. 민중들은. 그리고 뭐야? 독립을 지금 하면 안 되자는 거야? 이 새끼 나쁜 개새끼네. 뭐 이제 이러고 마는 거고 민중들은. 근데 이제 지식인들은 논리 구조가 있으니까 듣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돼서 이제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민중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다는 게 중요하냐? 민중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사실.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타협적 민족,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와의 분리를 시도해요. 왜냐하면 민중들의 화살이 계속 날라오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보수 정당이 분리된 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바른 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와 이제 선을 그으려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민중들이 화살을 쏘아제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민족주의가 완전히 타락했구나 이렇게 민중들이 느끼죠. 회유됐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민족 개조론이라는 책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이거에 개조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개조가 뭔지 알죠? 개조. 이 대가리를 개조시키자는 거야. 이광수는. 이 대가리가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가리가. 왜 문제냐? 이광수의 이론이에요. 여기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대한제국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둥들. 이런 기둥들이. 근데 이 기둥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 기둥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망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을 무너뜨렸던 기둥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기둥이 필요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그럼 이 새로운 기둥이 뭐냐? 그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야. 이광수의 이론은 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민족이 개조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전근대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는 일단 민주주의적인 발상을 할 수가 없죠. 2017년에도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2017년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물어보면 공산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 이거야. 독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웃긴 교육을 받았는지 알겠죠. 이거의 반대말이 이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광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가 욕을 하지 말고 이광수가 지식인다운 면모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광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기둥과 자본주의라는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정치에 참여를 해봐야지 사람들이. 군주제 하에서는 이게 시민이 아니고 신민으로서의 역할만 부여받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경험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하고 결국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양대 기둥을 놓고 그러고 나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세워놓지도 않고 독립을 하면 자본주의의 그
큰 거대한 물살 속에서 우리 민족은 또 다시 휘말려 버릴 거라는 거지. 자, 듣고 보니 뭐 그럴싸한데 이광수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오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민족적 경륜과 민족 개조론의 첫 출발이 뭔지 알아요? 우리 민족은 후지다야. 이 전제 조건이 잘못됐으니 이론이 맞을 수가 없어.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 민족은 후진 민족이 아니에요. 이광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대화가 지연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일본처럼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지 민족성 자체가 후진 민족은 아니라는 거죠. 이광수의 말이 맞다면 지금 여기 저 밖에 있는 강남대로는 설명이 안 돼요. 됐습니까? 농업 생산량, 공업 생산량이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경제 규모를 세계 10대 무역 규모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민족성이 후져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됐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무역의 10대 강국인데 무역 순위 자체가 이런 나라는 민족성이 후져서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뛰어난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걸 간과하고 있으니 이광수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얘기했죠. 전제 조건이 잘못됐으니 이론이 맞을 수가 없어요. 출발 단계가 우리 민족은 후졌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에 가고 싶어하고 서양에 가고 싶어하잖아요.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잖아요. 이광수의 그 소설에 보면 그 동경이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동경, 응? 그 서양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럼 가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동경하지 말고 꺼져.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서 30년대가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이제 자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독립은 하지 말자. 친일화되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20년대까지만 해도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독립운동의 한 뭐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나중엔 독립을 유보하는 거니까 결국 나중에 하자는 거니까. 근데 이때가 되면 뭐가 돼요? 친일화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독립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독립을 해봤자 거지같이 산다는 거야. 친일화하게. 제가 화가 좀 아까 전에 좀 제가 언성을 높여 죄송한데 역사의 줄기를 쫙 뽑아 보잖아요. 이 친일이 해방 이후에 친미로 바뀌고 지금도 저렇게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혼나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보수고 뭐고 그래서 화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줄기가 그렇단 말이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짜증내서. 여러분들한테 짜증내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좌익 이쪽으로 보면 이 좌익은 그냥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좌익은 그냥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간회라는 이 민족 좌우합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진단해 보죠. 자 아까 전에 이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와 좀 선을 긋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민족들이 화살을 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 화살을 좀 피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계열은 25년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이 일제의 어떤 탄압이 사회주의 계열에만 이렇게 딱 집중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옴짝달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딱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야. 치안유지법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따라오고, 그거 봐, 카메라 지금 따라오거든. 이렇게 하면 이게 따라오고, 계속 따라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60만세 운동을 했는데 이게 또 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은 뭔가 이 일제의 스포트라이트, 탄압의 스포트라이트를 좀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너무 자기네만 비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둘이 합친 거야. 얘네 빼고. 얘네들은 당연히 빼고 합쳤겠지. 얘도 얘네들과 선을 긋고 싶었지만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뭐야? 자본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독립을 유보하자는 거지. 뭐를 배우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은 얘네 보고 막 토하고 그랬겠지. 막 이러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자본주의를 배우려고 독립을 유보하자는 거니까. 결국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일제 탄압의 강도가 굉장히 심했다. 일제 탄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지금 구조적 이해예요. 무슨 이해? 구조적이네. 요 둘이 합쳐져. 요 둘이. 그래서 요 둘이 합쳐져서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뭐를 만든 거예요? 신간회가 이렇게 해서 만든. 신간회에 대해서는 이따가 할 거고요. 27년부터 31년까지 신간회는 일제치하 최대의 민족 독립운동 단체로 합법적 단체로 운영됩니다. 이게 왜 또 합법적 단체로 운영됐는지도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좌우 합작이네요. 그렇죠? 좌우 합작이 된 거. 이 신간회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준 것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26년인데요. 몇 년? 신간회는 몇 년에 만들어졌고요? 신간회는 몇 년에? 27년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 신간회는 몇 년에 만들어졌고? 27년에 만들어졌고. 27. 이거 어떻게? 나 이런 게 안 돼. 어떻게 해? 27? 27? 27는 치약 아닌가? 아니 됐어. 아니 안 돼. 난 안 돼 이런 거. 하여튼 26년에 이 신간회는 27년에 만들어져요. 26년에 60만세 운동. 우리가 이건 배웠던 거죠. 6월에 일어났던 60만세 운동은 6월에 일어나요. 놀랍죠?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6월에 만들어져요. 이 조선민흥회는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서울, 그러니까 조선교육회와 물산장려회라고 보는 게 맞겠다. 물산장려회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로 보여졌던 서울청년회, 이 두 단체가 연합한 거예요. 물산장려회, 민족주의와 서울청년회,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단체인데, 이것까지는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튼 이렇게 민족주의 성향과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의미는 없어요. 근데 뭐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은 줘요? 그렇죠. 신간회가 만들었는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합쳐지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영향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료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몇 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26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니 이건 6월이 아니지. 왜 그래? 이건 7월. 죄송합니다. 이게 11월에. 순서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월수를 물어보진 않고 이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쓴 순서대로 60만세 운동,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정우회 선언이 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다 좀 필기를 할 텐데, 정우회 선언은 정우회라는 단체가 사회주의 단체예요. 정우회가 무슨 단체라고요? 사회주의 단체인데, 밑에다 쓰세요.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천명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는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정우회 선언이야. 근데 딱 지목을 해서 어떤 민족주의와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천명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단체는 항상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상의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정우회 선언에서 나오는 말들, 용어들 몇 개 정리해야 돼. 사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료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정우회 선언이 사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제가 정우회예요. 그럼 정우회는 사회주의 단체죠. 그렇죠?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자, 제가 여기 좌익이에요. 난 좌익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좌익이에요. 정우회. 근데 정우회인데 이 정우회가 어떤 선언을 하냐면,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정우회가 봤더니 얘네들은 괜찮은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정우회 선언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 민족주의 세력이 부르주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르주아적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짜증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은 부르주아 편이니까. 부르주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부르주아적 성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성질도 있다는 거야? 동맹자적 성질도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부르주아,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부르주아를 위한 타락한 민족주의로 출현하지 않는 한, 여기서 이제 타락한 민족주의는 이 새끼들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민족주의로 출현하지 않는 한 이들과의 적극적 제휴가 필요하다. 이게 정우회선언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정우회예요. 저들이 부르주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저들이 부르주아적 성질을 타락한 형태로 표출하지 않는 한 저들과의 적극적 동맹이 제휴가 필요하다. 이게 정우회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요약해 보면 저거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는 뭐 하겠다? 연합하겠다 이런 거야. 민족주의 세력의 부르주아적 성질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차피 누구 편이야? 부르주아 편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노동자 농민 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면 돼?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돼. 그것 때문에 나 씨발 막 이러지 말고 인정하고, 저들은 어차피 그런 애들이니까 성질을 인정하고, 과정상, 여기서 이제 과정상은 일본과 싸우는 항일, 과정상 동맹자적 성질도 같이 뭐 하자는 거야? 인정하자는 거야. 이거 이제 승인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의 부르주아적 성질을 인정하고 과정상 동맹자적 성질도 승인하자. 그래서 저들의 민족주의 이 성향이 부르주아적인 어떤 이 타락한 민족주의로 표출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제휴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정우회선언은 결정적인 역할이니까 완전히 딱 이 구조를 정우회 선언에서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누가 잡아준 거예요? 정우회 선언에서 잡아준 거기 때문에 정우회 선언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국의 배경이 있어요. 국의 배경.
그 첫 번째가 24년에 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요. 몇 차? 그러니까 국공합작이 뭔데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일어난다. 이것이 영향을 준 거야. 1차 국공합작. 그 다음에 26년에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라고 하는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라는 단체가 설립돼요. 이걸 안창호 선생이 만들거든요. 어디에서? 북경에서. 이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우리가 좌우익을 넘어 하나가 돼서 좀 독립운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거죠, 이거. 한국 독립을 위해 유일당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도 26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간에 영향을 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신간해가 이제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신간해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해외에서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가 결성되는데 영향을 준 거고 신간해가 결성되는데 이게 영향을 준 거고 국외에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국외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삼부 통합 운동이에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했던 거. 그게 20년대 후반에 일어나죠. 실제로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뭐 혁신회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국외에서 일어난 삼부 통합 운동이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국외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삼부 통합 운동 전개로 나타난다. 이게 20년대 후반이죠. 실제로 혁신후에는 나중에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원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게 뭐냐면 국민부예요. 혁신회는 별도로 또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물론 혁신회가 먼저 만들어져요. 혁신회가 28년, 국민부가 29년인데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국민부, 남만주의 국민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때 수험생들이 이걸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료에 신간해를 줬는데 그러니까 사료를 읽어보니까 신간해인데 위에 발문에 다음 단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이렇게 딱 썼는데 뭐 1, 뭐 2 이렇게 딱 썼어요. 근데 조선민행에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국민부도 있어. 옳지 않은 걸 만약에 찾으라고 하면 1. 조선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신간해를 자료로 주고 다음 제시된 사료에서 나타난 조직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조선민행회 2. 국민부 3. 뭐 정우회 선언 혹은 정우회 그 다음에 4. 뭐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산장려회 이건 답이 4번이야. 물산장려회는 좌우 합작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물산장려회 자체는 이게 남만주에서 만들어진 국민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신간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특이한 거 하나만 좀 하고 갑시다. 신간해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자매 단체가 있어요. 여성 단체. 그게 근우회라는 단체. 근우회. 무슨 단체라고요? 이 근우회도 똑같이 27년부터 31년까지 일어나고 김환란 이런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중심된 거죠. 근데 이 근우회는 제가 수업할 때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실전동영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우회를 독립단체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신간회의 여성 지부로 이해하면 돼요. 그게 문제를 풀 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신간회 여성 지부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간회가 없어지면 모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후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간회가 없는데 근후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간회에 어떻게 보면 내부에 있는 조직으로 근후회를 이해하는 게 낫다. 독립된 조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 근후회도 시험에. 그리고 이 신간회는 써보면 이제 회장이 이상재, 부회장이 홍명희, 이런 사람들이 선출이 되죠. 이상재는 민족주의자고 홍명희는 좀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양쪽이 좀 밸런스를 맞췄다고 보셔야 돼요. 홍명희가 뭘로 유명해요? 홍명희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임꺽정 소설 쓴 사람이야. 해방 이후에 북한에 있던. 좀 그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임꺽정, 장길산, 홍길동, 빨간 맛이야. 자, 신간회 한번 볼게요. 신간회의 활동이 좀 신간회 먼저 강령을 좀 먼저 볼게요. 강령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정치 경제적 각성을 축구한다. 이거 다 써도 되는데 사실. 사회 경제적 각성 촉구. 그다음에 민족의 단결, 민족 대단결. 그다음에 나온 게 얘들 빼고. 얘네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이 새끼들은 꺼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보냐면 얘네들을 기회주의로 보는 거야. 기회주의. 그래서 신간의 강령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회주의 배격 이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연합의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활동을 좀 보면 이 활동도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신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주 학생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 파견한 거야. 아까 전에 기억나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항일운동 당시 뭐 파견한 거? 진상조사단 파견한 것. 그리고 뭐를 계획했다고 그랬죠? 민중대회. 이걸 계획했다고 그랬죠? 하지는 않았지만 민중대회 이런 거 계획했다. 몇 년이에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29년? 연결 잘 하시라고. 그 다음에 원산 총파업도 지원해요. 원산 총파업 몇 년인데? 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기억나시죠? 이것도 지원하고 이것도 29년이고요. 그다음에 갑산 화전 이 갑산 지역이 갑산이 여기인데 옛날에 김일성이가 활동했던 곳 여기가 갑산인데 이 갑산 지역에 화전민들이 있었어요. 이 화전민들을 일제가 많이 죽였거든요. 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소작쟁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여버려 가지고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 진상조사단도 파견해요. 진상조사를 요구하죠. 총독부에게.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 진상 조사도 요구해요. 총독부에게. 이것도 29년이에요. 다 29년이네요. 이것도 29년이고. 대표적인 신간의 활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력한 거 한번 합시다. 신간회가 합법적 단체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합법적 단체로 승인해줘요. 그래서 일제치하 최대 규모의, 이게 이제 의의를 지금부터 보는데, 첫 번째 의의가 일제치하 최대 규모의 합법적 단체야. 그럼 일본이 왜 이걸 합법적 단체로 승인해줬을까? 일본이 이걸 통해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려고 했대. 여기서 합법적 단체로 승인해주면 얘네들 신고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뭐 회원 명단도 있고. 그럼 이게 보면 이게 파악이 잘 되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연합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분열될 거라고 봤답니다. 실제로 뭐 분열된 건 맞고. 그래서 오히려 분열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합법적 단체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일제치하 최대 규모의 합법적 단체다. 그리고 왜 합법적 단체로 승인해 줬는지는 쓸 필요 없어요. 얘기만 한 거야. 그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신간회를 왜 일본이 합법적 단체로 인정해 줬느냐? 두 가지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려고 했고, 어차피 이념이 다른 애들이 섞여져 있으니까 뭐 될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분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쁜 단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의인데, 제가 이거는 좀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17년에 민족사적 과제가 뭡니까? 통일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덕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족사적 과제가 뭐라고요? 이걸 우리 역사에서는 작은 통일로 봐요. 저게 작은 통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 기회주의자들은 빼고 가라는 거지. 너희는 꺼져. 선생님, 통일을 왜 해야 하나요? 그건 역사 공부가 안 돼서 돼요. 그건 잘못이 아니야. 통일을 왜 해야 하나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 통일을 막는 게 잘못된 거예요. 통일을 막는 거는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게 안 돼. 그러니까 빼고 얘기해야 돼. 저렇게. 통일을 왜 해야 하나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몰라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니까. 굳이 왜 통일을 해야 하지?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거는 상당히 울림이 있죠.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뭐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쏴제끼고 있어가지고 이 새끼가 미친놈이 그냥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건 울림이 있어요. 작은 통일이다. 자, 그리고 이 신간에는 해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해체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해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해체와 해소는 좀 달라요. 이 해소는 변증법적인 어떤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해체됐다고 하진 않죠. 사람이 나 오늘 갈등이 해체됐어. 이러면 그 사람은 관에 있는 거야. 관. 사람은 갈등이 없을 수 없어. 알겠어요? 갈등은 뭐 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왜? 해소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고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떤 고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합격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합격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또 다른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어요. 또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뭐 미혼이신 분들은 또 결혼도 하셔야 되고, 또 결혼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계속 문제예요. 다 계속 그런 거거든요. 원래 삶이 그래요. 계속 고민의 연속이죠.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간애를 해체되지 않고 해소됐다고 하는 것은, 이 신간애를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신간애를 깨고 이 신간애에 쓰던 이 열정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다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해소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간애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 열정을.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쓰겠다. 실제로 신간애가 31년에 없어지고 나서, 신간애가 31년에 없어지고 나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신간애 해소 이유가 있거든요. 이 해소 이유가 있어요. 또. 첫 번째, 신간애 신집행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20년대 후반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서 29년 이 광주 학생항일 운동을 넘어가면서 이게 관련자들이 막 체포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그럼 이제 새로운 지도부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지도부에서 뭘 얘기했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와 연합할 필요성이 있다. 뭐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쟤네들이 다 갖고 있거든. 타협적 민족주의가. 생각해봐.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일제시대 때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좀 저 사람들 몇 명 좀 받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수를 받는 거거든. 신간애에서. 김성수가 경성방직 주식회사 사장이야. 인촌 김성수. 우리 고려대학교 가면 인촌기념관 이런 거 있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친일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신집행부의 우경화 현상. 이게 누가 참여한다는 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참여. 이게 신집행부가 뭐가 되는 거야? 우클릭 되는 거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클릭 알아? 우쪽으로 가는 거야. 클릭, 좌클릭. 우회전, 좌회전. 이건 우회전 되는 거지. 신집행부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주의 참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 계열의 입장에서는 이 조직을 아예 뭐 하자고 한 거야? 없애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신간애를 없애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앨 때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 봐라, 이걸 없애고 우리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하면 신간애 내부에 있던 우익 민족주의 진영이 발악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할 때 신간의 내부에 있던 우익 진영에서 발악을 할 거라는 거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활성화하면. 그러면 더욱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이들은 부르주아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라는 게 있어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인데 이게 12월 태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1928년에 발표된 12월 태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태제는 뭐 성명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민테른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게 국제노동당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2 인터내셔널 블라디미르 총회에서 만들어진 국제노동당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노동당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노동당이라는 거예요. 노동당.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당. 노동자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당. 근데 이제 국제적인 당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제노동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떤 노선 변화를 했느냐? 깨라는 거야. 깨라. 뭐 해라? 깨라 신간회를. 그렇게 코민테른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연합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연합을 했더니 무슨 운동이 계속 약화되는 거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계속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노선 변화는 좌우 합작 이걸 깨라고 했던 거예요. 이 노선 변화. 원래 코민테른이 좀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연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단체거든요. 국제노동당 조직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연합해라. 그래서 정우회 선언이 사실은 이 코민테른의 영향을 또 받은 거거든. 정우회가 합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디서 지령이 내려온 거야. 코민테른에서 지령이 내려온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연합을 해라 라고 했는데 코민테른이 노선을 변화시킨 거죠. 결국 신간회가 이제 해체되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운동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신간회 해소 이유가 되는 거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너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해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집행부의 우경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약화 이런 것들이 결국 신간회가 깨져버리게 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신간회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선생님 신간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오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적 과제는 뭐다? 통일이다. 근데 이 신간회가 뭐를 보여주는 것이다? 작은 통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저 새끼들은 빼고 쟤네들은 빼고 해도 돼. 왜? 미국으로 보내면 되거든. 미국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해. 워싱턴으로 가야지. 응? 저렇게 싫대는데 가야지. 이게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하면 편집이 안 되고 그냥 올라갈 텐데, 그죠? 이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강으로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수험생들이. 가 워싱턴으로. 그럼 이게 편집이거든. 그래서 수험생들이 듣다가 막 쭉쭉 계속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와서 들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노량진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어차피 라이브로 들을 거 뭐하러 와서 들어. 근데 그게 아니다. 다 잘라진다 내 수업은. 현대사 가면 왕창 잘라져. 그래서 뭐 해방하면 그냥 이명박 막 이렇게 돼. 자 마무리 한번 합시다. 요거는 이제 끝났고요. 페이지를 넘기세요. 이거는 신간회는 신간회만 딱. 일제시대 때 해외 이주 동포들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해외 이주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디아스포라 문학 이런 것도 있어요.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간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있죠. 우리 박경리 선생의 토지만 보더라도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 최서희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일제 시대 때. 만주로 가서 살죠. 그래서 만주의 그 상황이 잘 그려져요. 그 제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제일 대표적인 게 조정래의 아리랑이라는 소설이에요. 그건 요즘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있던데요. 그런 것들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문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조명하는 문학, 이걸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 이주 동포들의 삶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왜 이 디아스포라가 중요하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거기가 살고 있거든요.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디아스포라가 일제시대 때는 중요해요. 우리가 전에 독립군 기지 건설할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그게 바로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할 수는 없고, 왜냐면 토하시니까 그걸 다시 정리할 수는 없고, 뭐만 하냐면 해외 이주 동포들의 삶 중에서 시련, 힘들었던 것들만 좀 발췌해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주입니다. 만주 지역 동포들의 시련. 시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사건만 딱 쓸 테니까 이해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간도참변 1920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어떻게 이해되시? 외우세요. 알겠죠? 간도참변. 지만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31년에 일어났던 만보산 사건. 무슨 사건? 만보산 사건이 뭐죠? 그 수로 분쟁 사건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농사 지으려고 자꾸 이렇게 수로 만드니까,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덮고 또 우리 파고, 그리고 이제 서로 집에 가면 다 무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농민들은 집에 무기를 비축해 놓고 있죠. 그 농사 짓다가 들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만보산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해주. 간략하게 갑시다. 연해주 동포들의 삶은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신안촌이 있었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이 사람들이 37년에 강제 인구 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신안촌에 살던,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던 우리 조선인들을 스탈린이 강제로 이동시키거든요.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이동시켜요. 완전 우주로 날린 거죠. 우즈베키스탄이니까, 그렇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로 막 중앙아시아로 날르거든요. 37년에 스탈린의 강제 인구 이동, 이게 일어나는데, 이 스탈린이 왜 37년에 인구를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했느냐? 이게 중일 전쟁이 터지고 이게 이제 소일 전쟁으로, 소련과 일본의 전쟁으로 번질 기미가 있으니까 일본과 전쟁이 탁 일어나면 이 소련 내부에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탈린이 첫 번째 잘못 오해한 거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외모상 일본인들과 너무 비슷하니까 피하 식별이 안 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인들이 일본인이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퍼서 다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되냐면, 실제로 상황을 보면 비참해서 진짜 이 비참함의 정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그냥 아침에 모인 거예요. 무슨 게 연설 하나? 그러고 모였는데 그냥 기차대 싣고 가버린 거예요. 가재도구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애들 안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기차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20일씩 달려가니까 중앙아시아로. 그래서 기차 안에서도 그 보건적인, 위생적인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도 사망하신 분들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서 이제 하나씩 기차에서 떨어뜨려 놓는데, 덩어리씩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라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 갈대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그 건조지대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살아남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인들이. 그 사람들을 까레이스키라고 불러요. 고려인들. 그래서 지금도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보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보면 고려인 3세들이라고 해요. 고려인 3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 인구 이동당한 사람들. 이게 중일 전쟁 발발과 관련돼요. 발발 이후
소일 전쟁의 가능성 이런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터지고 스탈린은 소일 전쟁도 가능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를 이동시킨 거예요. 중앙아시아로 이동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까레이스키라고 부른다. 까레이스키들의 그 기록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공감하실 텐데 음식이에요. 음식. 특히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은 그 보리빵 같은 거를 먹으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십몇치씩 이렇게 되니까 먹으면 막 구역질을 하는 거야. 된장찌개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 김치찌개 생각이 얼마나 나고.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된장은 어떻게 해? 왜 콩이 없는데 만들지도 못하고.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지 음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죽는 거야. 음식 때문에. 우리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알잖아. 딱 뭐 동남아시아 딱 가면 한 이틀 좋잖아. 딱 먹고, 딱 먹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한국 음식점 찾아가잖아. 그 이틀도 못 버티는 거야. 하루 태국 음식만 먹잖아. 그럼 밤에 막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서 가잖아. 그러면 다 신라면 먹고 있어. 그리고 그 기내 고추장 있지. 짜서 안 보이고 넣고. 이 사람 음식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분들이. 응?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음식뿐만이었겠습니까만은 이 음식의 고통스러움은 이로 말할 수 없어. 이게 저같이 이게 저도 이제 음식을 이렇게 그 어떤 잘하는 데가 있으면 찾아가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답사 문화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전국의 맛있는 음식점들을 제가 너무 많이 다녀보니까 어느 지역에 뭐가 맛있고 어느 지역에 뭐가 맛있고 이거는 어디가 맛있고 이거는 여기가 맛이 없고 이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되죠? 그런 게 있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음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사실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런 건 폭포? 뭐 이런 거 경치?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착석해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이 까레이스키의 3. 이 까레이스키라는 말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동됐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까레이스키라고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주동포들. 이 미주동포들은 우리 그 1903년에 공식 이민이 시작되거든요. 무슨 이민? 그러니까 미국이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이민을 해요. 뭐로 미국이 요청한 거예요? 노동자들. 그래서 뭐 사탕수수, 그다음에 파인애플 농장 이런 데서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도 이 일을 안 하려고 했다고. 그걸 시키려고 이제 간 거죠. 사탕수수 농장, 그다음에 파인애플 농장. 농장에 노동자 이민이 시작된 거예요. 노동자 이민이. 그리고 이제 이들에 의해서 미국의 한인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노동자들을 이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애니갱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애니갱. 애니갱의 삶. 나중에 이게 관심이 있으시면 이 디아스포라 문학 중에서 제일 아까 얘기했죠. 대표적인 게 아리랑인데 이 아리랑이 좀 대하소설이라서 12권이나 돼서 이게 좀 읽기가 그렇긴 한데 읽으면 완전 끝장나요. 디아스포라는. 조정래 아리랑을 읽으면 이거는 완전 막 디아스포라 박사가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 까레이스키는 어떻게 살고 애니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뭐 까레이스키만 뭐 한 3권 되니까 까레이스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만 한 3권작 가까이 되거든요. 만주, 그다음에 뭐 애니갱 이렇게 다 다루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정래라는 작가를 좋아하진 않아요. 전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뭐 읽어볼 만은 해요. 공부 삼아서. 저는 왜냐면 조정래라는 작가를 제가 왜 싫어하냐면 가르치려고 해요. 자꾸 독자를. 모르지 병신들 이런 거야. 역사는 새끼들아. 똑바로 인마 내가 이렇게 위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막 좀 자세가 이래. 읽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얼마나 전에도 정글말리 읽다가 내가 책을 다 찢어버렸는데 막 독자를 완전 하대. 그게 너무 싫어. 이게 아주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 개입이 너무 많아. 역사에 대한 자기 개입이. 태백산맥도 그렇거든. 사실은 역사에 대한 개입이 너무 많아 본인이. 이승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승만 그 일가족들에게 고소를 계속 당했거든요. 조정래가. 근데 내가 알겠는데 그냥 상황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분노를 한 2권 가까이 왜 이승만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는 조금 소설가로서의 어떤 역할 분담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더라도 좀 균형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현장이니까 제가 책을 쓰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현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책을 쓰거나 이럴 땐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줘야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짜증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박경리 선생의 소설이 너무 좋아요. 저는 박경리 선생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인물을 그냥 쑥 얘기하고 있거든요. 토지에서 그냥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독자들이 그걸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아 일본 놈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그냥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를 안 하죠. 일본인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게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겁니다. 뭐 조정래라는 위대한 작가를 모함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더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이 김진명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완전 막 그 역사 펑 페스티벌 안 맞아 나랑. 그 다음에 4번째. 이 애니깽의 삶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 노동자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한 1, 2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근데 미국인들과 결혼할 수는 없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그 이제 한인 동포들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한국인 여자를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사진 결혼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사진을 이쪽에서 보내주면 이쪽에서 사진을 보내주고 이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오는 거예요. 와서 둘 다 실망했대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사진은 안 돼요. 사진은 정말 믿을 게 못 돼요. 저는 아주 절실히 느껴요 요즘에. 절대 이거 각을 만들어서 찍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이거 속으면 안 돼. 깜짝 놀랐네 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진 결혼 이런 걸 했다는 건. 그래서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대로 이 노동이 힘들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노동이 힘들어서 이제 도망가는 여성들도 많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또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해서 여성들이 결혼은 여자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 결혼과 관련된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째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제 초기 때는 일제 시대 초기 때는 주로 유학생들이 많이 가요. 우리 여러분들 문학 작품 보면 현진건, 그다음에 뭐 염상섭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주인공이 룸펜이라고 해서 일본 유학 갔다 오는 사람들이죠. 뭐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 놀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일본 유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룸펜이라고 해요. 그 채만식의 레드메이드 인생 이런 거. 그 룸펜들의 삶을 다루는 그게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초기에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0년대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징용, 징병 이런 것들 3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징용으로 많이 넘어가죠 사실. 군함도 나는 못 봤어요. 군함들 봐야 되는데 봐야 욕을 하지. 아무튼 30년대 후반에 부터는
징용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부분도 요 징용은 노란색으로 요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본 사람들의 실현 일제 그러니까 일본 이주민들의 실현에서 대표적인 게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이 지진을 이상한 쪽으로 막 이렇게 여론을 몰이하면서 한국인들을 많이 학살시켜요. 학살하죠. 그래서 뭐 한국인들이 이주를 너무 많이 해서 일본 땅이 뭐 더러워졌다. 뭐 이 지진을 뭐 이용해서 한국 사람들이 뭐 우물에다 독약을 살포하고 뭐 일본 여성들을 강간하고 막 이런 유언 비어를 날조해서 퍼뜨리면서 이 이제 사건의 심각성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경단이라는 우익 단체 막 이런 게 만들어지고 막 한국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죽어요, 실제로. 이 관동 대지진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 조선인 학살이 이어졌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디아스포라까지 정리를 짧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얼굴 좀 보세요. 사회사가 다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점심 드시고 쉬었다가 오후에 14시부터 일제시대 문화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